베이투스 교육평가원장 김혜진입니다. 네. 3학년 얼마나 계세요? 3학년? 아, 네네. 네. 어쨌거나 뭐 2, 3학년은 교육과정은 같으니까요. 네, 교육과정은 같으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변수가 하나 남은 거는 의대 정원 때문에 변수가 좀 남았고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반반입니다. 그냥 뭐 세 가지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전형계획안 안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가는 방향, 그리고 2025학년도랑 동일하게 나오는 방향, 그리고 2024학년도로 돌아가는 방향, 이렇게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으로는 대학 자율에 맡기는 걸로 일단은 갔죠. 물론 이제 전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2학년 학부모님들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원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형계획안이 나오고 그 전형계획안을 바탕으로 입시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27 전형계획안을 각 대학이 이제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2학년들이 2027이잖아요. 그러니까 2027에 대해서 지금 나온 건 없어요. 근데 2027이 좀 변화가 될 수도 있어요. 세부적으로는. 모집 인원이라든지 전형이라든지 이런 거에 변화는 없는데 대학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2028에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 5등급제로 가게 되면 교과 전형에서 뭔가를 좀 변화를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2028에 갑자기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2027에 그거를 좀 시도해 보려는 노력들이 좀 있어요. 근데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주말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가 2025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치열하게 추가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학들이 이제 신경을 쓸 여력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자문서 이런 거를 받거든요. 대학들이. 그러니까 뭐 2027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문건 같은 걸 받고 그걸 토대로 이제 뭘 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말까지 이제 그 제안서들을 다 대학에 보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좀 정신이 없긴 한데, 2027을 이제 본격적으로 3월 시작하면 하겠죠. 그리고 3월 말에 무조건 대기업에 내야 되는 거라서 교과 전형에서 좀 변화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당해년도 입시, 그러니까 올해 2026학년도죠. 2026학년도의 입시에서 거스를 수 없는 순간이 4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4월 말 전에 모든 게 결정나지 않으면 그 뒤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원래는 2학년 때 발표된 걸 바꿀 수가 없는 건데 이 정부 들어서 이제 매년 바꿔왔죠. 그래서 이제 첫 해에는 그 첨단 분야 증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의대 증원이랑 그 다음에 자전이 있었죠. 무전공 모집이 있었죠. 그게 원래 전형계획안에는 없었던 거예요.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작년 4월 말에 확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올해도 4월 말까지 끌고 갈 거다라는 의견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전 4월 말이 왜 4월 말이냐면 수시 모집 요강을 4월 말에 확정을 해야 돼요. 그럼 수시 모집 요강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걸 거스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어서 정시 모집 요강은 9월 확정인데도 수시에서 몇 명을 뽑겠다고 정해지면 나머지 이제 전체 정원이 이만큼 있으니까 수시에서 이만큼 뽑겠다고 하면 남은 부분을 정시에서 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시에서 그게 정확히 정해지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작년에 2026학년도 전형계획안이 나올 때, 그러니까 이 전형계획안은 3월 말까지 제출하는 거고요. 수시 모집 요강은 4월 말까지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개념을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작년으로 기준으로 하면 2026 전형계획안은 3월 말까지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2025 수시 모집 요강은 4월 말까지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2025에는 자전이 있는데 2026 전형계획안에는 자전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전을 승인을 3월 말에 받았으면은 괜찮은데 4월 말에 받은 대학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건국대학교에 화장품공학과라는 되게 유명한 학과가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으신 분들 많죠. 의학생만 가는 과가 아니고요. 화장품학과가 아니고 화장품공학과이기 때문에 화학과입니다. 화학과. 그래서 화장품공학과라는 학과가 있는데 화장품공학과가 대한민국 몇 개 없어요. 그리고 그 화장품공학과 중에 제일 높은 데가 건대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애들이 선망하는 학과거든요. 그게 2025학년도에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전을 뽑기 시작하면서 이 건대가 모집단위 개편을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장품공학과를 없애버렸어요. 그냥 화학과로 편입하면 되는 거니까. 거기서 세부 전공으로 화장품공학을 배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없어졌는데, 그럼 2025 수시 모집 요강이랑 정시 모집 요강에는 화장품공학과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2026에는 있어요. 2026 전형계획안에는 있습니다. 대신에 자유전공이 없죠. 그러니까 2026 전형계획안을 낼 때는 승인을 못 받았으니까 그거를 그 전 걸로 하고, 근데 2025 모집을 할 때는 바뀐 걸로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통계 자체를, 이 통계 자체가 결과적으로 보면 2026 통계이긴 하지만 이게 완전히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인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그러면 대학들은 그런 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2027도 짜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또 뭘 하라고 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뭐 정치 이런 건 모르겠고 그냥 입시적인 것만 생각을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잘한 입시 정책이 4년 예고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4년 예고제 전까지는 각 대학이 막 아무 때나 막 바꾸고 그리고 당해년도 모집 요강하고 모집 요강을 그러니까 애들이 고3이 돼서 수시 모집을 할 때야 비로소 그 대학이 나를 어떻게 뽑을 건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 때 5월 달에 이미 그 대학이 나를 어떻게 뽑을지를 뭐 하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그걸 2년째 계속 바꿔온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게 큰 건데 여기서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딴 거는 다 없고 그냥 이거예요. 여기 파란색에 주목해서 보시면 1등, 그러니까 제일 선발 비율이 높은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는 색깔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파란색으로 봤을 때 제일 선발 비율이 높은 게 교과죠. 그러니까 순위를 매겨보시면 돼요. 교과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종합이고, 그 다음에 수능이고, 그 다음에 논술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 전국대학입니다. 저기는 몇 개일까요? 전국대학은? 아니, 1시간밖에 안 계셨는데 왜 이렇게 다들 지치셨어? 저는 10시부터 계셨는 줄 알고 되게 걱정하면서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서 여쭤봤더니 11시부터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쌩쌩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10시부터면 지금 이제 좀 지칠 때가 아니라 소진될 때가 됐죠. 근데 11시면은 좀 괜찮은데, 전국대학은 192개입니다. 2026 기준으로는. 생각보다 많으실걸요? 별로 안 많아요? 많으실 거예요. 고3 학생 수보다 대학 정원이 많은 건 7년째입니다. 원하시면 다 가실 수 있어요. 그런 데를 안 보내시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그런 데를 안 보내시려고 하니까 그런 데는 계속 문 닫고 이러는 겁니다. 2025에 비해서 벌써 한 개 대학이 사라졌어요. 193개에서 192개가 됐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주황색 부분, 그러니까 녹색 부분은 비수도권이고요. 이 주황색 부분은 수도권이거든요. 그럼 녹색 부분도 여전히 1등이 교과죠. 그리고 2등이 종합이고 3등이 수능이고 4등이 논술입니다. 근데 주황색으로 오면 1등이 바뀌어요. 1등이 수능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 짙은 색으로 오면, 짙은 빨강으로 오면
수능이 1등인 건 똑같은데 문제는 논술 비율이 되게 높아요. 전국 대학에 비해서.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전국 대학이 1등이 교과고 2등이 학종이고 3등이 수능이잖아요. 그러면 수능이 1등이 되면 2등이 교과가 돼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2등이 교과가 아니라 학종이잖아요. 학종이 2등이고 교과는 3등이잖아요. 그리고 서울서의 상위 15개 대학이라는 이 대학으로 오면 논술은 10.7%인데 교과는 13.3%니까 논술이랑 교과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과 노래를 부르시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애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저는 내신이 안 좋아서 대학을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재수없는 얘기이긴 한데 너의 목표는 비수도권 대학이구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목표를 뭐로 잡고 있냐에 따라서 중요도 자체가 굉장히 크게 달라진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서의 상위 15개 대학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대부분 서울서의 상위 15개 대학을 목표로 하죠. 뭐 아들들 두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들들은 13개 대학이죠. 그러길래 왜 아들 낳으셔가지고 13개 대학이잖아요. 두 군데는 갈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 갑자기 무용으로 돌아서지 않는 한 무용으로 돌아서면 갈 수 있습니다. 무용에 발레 전공하면 돼요. 네. 한 해에 한 명을 뽑을까 말까 합니다. 리프트 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명. 아니면 뭐 나중에 대학원을 보내시던가. 대학원은 갈 수 있죠. 여대 대학원은 남녀공학입니다. 대학교만 여대지.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서 뭐에 중점을 두셔야 되는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신을 잘하는 거하고 열심히 하는 거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잘하지 않아도 열심히, 그러니까 잘한다는 건 결과잖아요. 열심히라는 거는 태도고. 그러니까 내신을 열심히 하는 태도가 수능도 잘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내신을 내팽개치고 수능만 열심히 한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그때 내신을 어떤 거에 중점을 둘 거냐에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학년 학부모님들은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작년 5월쯤에 아이가 집에 와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3학년 올라간 학부모님들은 작년 5월쯤에 애가 집에 와가지고 되게 폭탄 선언하듯이 아니면 되게 아무렇지 않게 수능으로 갈 거야. 내신은 버릴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걱정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애가 그런다는데 내신을 버려도 되나요? 그러면 뭐 어떤 대답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항상 똑같아요. 애들마다 다르죠. 그럼 이제 돌아서 가시면서 뭐래 이러면서 가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가고 싶은 대학이, 그러니까 그 애들마다 다르다는 함의 안에는 그 아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이 어디냐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신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가 있고요. 그리고 학습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의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걔가 내신이 3점대 중반인데 연고대가 목표다. 그때와, 그쵸? 그때와 걔가 예를 들어 뭐 숭실대나 국민대가 목표인데 내신이 3등급 초반일 때와 걔가 내신을 버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의 상황이 뭐 할 수 있죠? 다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걔가 무조건 연고대만 가겠다고 하는데 걔의 내신이 3점대 중반이면 그 친구가 내신을 버리고 그 시간에 수능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그 친구의 목표에 가깝게 가는 길일 수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국민대나 숭실대를 가는데 3점 초반이고 뭐 국민대나 숭실대를 가는 거로 충분히 자기가 만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친구가 남아있는 내신에 최선을 다해서 2점대 안으로 들어오는 게 그 친구한테는 조금 더 손쉬운 길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그 손쉬운 길은 다 뭐 할 수 있는 거죠?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앞서서
연고대가 목표인데 3점대 중반이었던 그 친구가 내신을 그냥 버리면 되냐. 만약 그 친구가 생명과학 1과 지구과학 1을 수능에 선택할 거다. 근데 내신에 생명과학 1과 지구과학 1이 있다. 그러면 다른 과목은 다 포기해도 그 과목은 포기하면 안 되죠. 그 과목은 1등급 받아야지. 그 과목에서 내신을 7등급 받는데 수능으로 가겠다고 하면 누가 납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 과목은 내신을 버리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언제 해요? 저 차 타러 가는데 오셔가지고 내신을 버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설명을 언제 합니까? 제가. 그래서 애들마다 다르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 대한 진단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진단 안에는 목표 대학이 어딘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냉정하게, 진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상황에서 그래, 네 목표 대학이 어딘데? 라고 물었을 때 애가 그냥 목표 대학은 없어요. 그러면 못 가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잖아요. 학종으로 아이를 보내겠다고 하시고 예를 들어서 공대를 보내시려고 하는데 그 공대에 가려고 하는 아이가 물리를 안 들으면 불이익이 있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걔는 학종으로 못 가요. 왜 못 갈까요? 물리를 안 들어서? 물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모르잖아요. 자기가 전공하고 싶어 하는 거에 물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모르잖아요. 그 친구가 지금. 근데 물리가 필요해. 그러면 그 물리가 필요한 거를 내가 잘 못하지만 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도전하지 않잖아요. 학종의 평가 기준 그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리를 들어서 그 친구 학종에서 합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를 듣는 과정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종이라는 개념은 그런 거죠. 그래서 1년치 월급을 주고 입학사정관들을 고용하는 겁니다, 대학이.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결론으로 물리를 무조건 들어야만 공대를 갈 수 있다. 물리를 듣지 않고도 공대를 가는 애들 많아요. 물리투를 듣지 않아도 공대를 가는 애들이 많다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공대를 가는 건 물리툴은 듣지 않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어떤 도전적인 의식이라든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발견됐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스스로 설득도 되지 않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물리를 듣냐 안 듣냐에만 집중하는 거죠. 굉장히 다른 체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입시를 치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나이 때 사람들이 대학을 가는 거하고 지금 친구들이 대학을 가는 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유는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대학을 갈 때 생각하던 뛰어난 존재, 그러니까 뛰어난 우수한 인재하고 지금 시대의 우수한 인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시는 게 지금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입시 설명회를 들어서 입시를 잘하는 사람이 돼서 우리 애를 대학을 잘 보내겠다. 그렇게 되면 너무 좋지만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 이런 설명을 왜 듣냐? 애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런 상황에 있구나. 그래서 쟤한테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되게 우리 세대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우리 세대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쓸모없는 것 같은 행위를 애가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룹 과제를 하는 거를 그렇게 목을 메고 하는 게 의미가 있냐. 당연히 제가 대학을 가던 시절에 생각해 보면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지금은 되게 의미 있는 행위일 수 있다는 거죠. 예. 만약 그 친구 학종으로 가고자 한다면.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42%인데 이게 33%니까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 통계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이 주황색까지는 대기업에서 발표해주는 통계예요. 발표해주는 통계를 제가 저기 위에 있는 실기 전형이랑 특별 전형들을 다 빼고 통계를 새로 낸 거라서 저렇게 나오는 건데, 이 15개 대학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통계를 낸 건데, 그러니까 저 부분에서도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는 요런 것만 보면 교과가 굉장히 뭐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통계로 접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냥 이게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이런 생각도 있다는 걸 오래 기억하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맹점이 뭐냐면, 이 서울 소재 주요 15개 대학 중에 서울대가 들어가겠죠? 서울대는 전국 주요 대학인가요? 근데 뭐 대체로 서울 소재 주요 대학에 이제 들어가죠, 서울대가. 서울대가 들어가는데 서울대는 교과 전형도 없고 논술 전형도 없어요. 서울대는 서울대 수시 전형은 종합 전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에 적용하면 이건 빵 프로고 이것도 빵 퍼센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계가 또 허구죠.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대학별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별 통계가 훨씬 중요한 거다. 대학별로 똑같이 아까 뭐 서울서의 상위 15개 대학이 42.7% 뭐 7%의 뭐 수능 위주 선발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지금 보시면 얘네는 42.7%가 안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이게 둘 다 수능 위주 전형입니다. 고대는. 네. 하나는 이제 교과가 들어가는 거고 하나는 교과가 안 들어가는 거라서 수능의 반영 비율이 높으니까 둘 다 수능 위주 전형이긴 한데,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치면은 39.4%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40% 거의 가까운 정도의 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 언저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눈치채셨겠지만 여기 이 부분이 정시고요. 색깔이 아무것도 없는 게 수시거든요. 특히 3학년 학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2학년 학부모님들도 지금 말씀드리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시고 이게 수시예요. 그러면 이 4개 대학 중에서 정시 선발 비율이 제일 높은 학교를 찾아보시면 중대가 제일 높죠. 중대가 45.6%로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중대가 45.6%로 제일 높은데 중대조차도 수시와 정시로 나누면 뭘 더 많이 뽑는 거죠? 수시를 더 많이 뽑는 거예요. 이게 50%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54.4%를 수시로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 제가 지금 앞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에서 제가 수시와 정시 중에 뭐의 중요도를 좀 더 강조 드렸던 것 같아요. 정시의 중요도를 좀 더 강조 드렸는데 못 느끼셨다면 제가 설명을 잘못한 거고. 근데 수시를 많이 뽑으니까 제가 주장하는 바와 반대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수시를 몇 장 쓸 수 있는지는 아시죠? 네, 6장 쓸 수 있어요. 6장 쓸 수 있는데 그 6장 중에 4장을 여기다 몰빵하는 경우는 어떨 것 같으세요? 중대가 허락한다 해도 너는 4장을 다 쓸 수 있어 해줄게. 실제로 4장 다 쓸 수 있죠. 다 쓸 수 있는데 그럼 4장을 여기다 다 써요. 그런 경우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거의 없어요. 많이 써야 2장 씁니다. 그러면 제일 선발 비율이 높은 14.5%랑 두 번째 선발 비율이 높은 14.3%에 도전한다고 치면 28.38%잖아요. 아니 이거는 지원을 못하는 건데 왜 정원으로 쳐요? 28.8%잖아요. 그리고 수능은 45.6%잖아요. 그럼 뭐가 더 많아요? 수능이 더 많죠. 정원은 내가 쓸 수 있는 정원만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설명회를 가가지고 애들한테
서울대는 수시를 많이 뽑는 대학이야, 정시를 많이 뽑는 대학이야, 그러면 자, 200명짜리 고등학교가 있다. 그럼 200명짜리 고등학교에 서울대 학추를 쓰는 애가 2명 있거든요. 그럼 몇 명이 남죠? 190명. 네. 이게 뭐 굉장한 지력이 요구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건 의지의 문제지. 200명 중에 이제 2명 빠지니까 198명 있잖아요. 198명 중에 뭐 그 고등학교가 뭐 아주 우수한 고등학교라고 하면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을 한 20명 쓸 수 있겠죠. 예. 아니, 그러니까 붙는 거 말고 쓰는 거. 그러면 이제 178명이 남죠. 그럼 178명은 다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정시 100% 대학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 걔들이 서울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정시밖에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내신을 버릴 거냐 말 거냐라는 그 말씀을 드렸을 때 되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아이가 목표가 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수시와 정시 비율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중점을 둬야 되는 것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고3 학부모면 물론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그렇게 못했어요. 못했는데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거부해서 못했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애들이 어쩌다가 아빠를 잠깐씩 보는데 지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고 공부 얘기하는 거는 부당하다.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저희 둘째는 수능을 안 보는 아이였고 이제 졸업했어요. 작년에 이제 올해 졸업을 한 거죠. 고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이제 수능 안 보는 고등학교를 갔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는 그럴 일이 없었고 큰 애는 이제 뭐 수능을 보는 친구였는데 수능 한 열흘 남기고 제가 오랜만에 좀 일찍 들어갔던 얘가 애 얼굴을 볼 수 있게 돼가지고 제가 뭐 오죽이나 잘 알겠습니까? 열흘 전에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애를 붙잡고 야 이제 열흘 남았으니까 이렇게 말을 시작을 했더니 저희 큰애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빠 우리 진짜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뭐 이래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고 걔 덕질하는 아이돌 얘기만 듣다가 그냥 끝났습니다. 제가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고3 학부모가 된다면 그리고 어떤 아이를 봐야 된다면 저희 집 애가 아니라 누군가를 봐야 된다면 일단은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좋은데 이런 데면 안 돼요. 하다못해 대학 어디라고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할 수 없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지도 지가 안 될 걸 알고 있거나 아니면 별로 도전하고 싶지 않거나 그러니까 그게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 이제 3월 1일, 2일, 3일 이제 3일이 통째로 주어지는 날짜잖아요. 그럼 셋 중에 하루를 골라서 시간을 재고 작년 수능을 풀어보는 겁니다. 찍지 않고. 시간을 재고 찍지 않고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안에 무조건 내 실력으로만 푸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점수가 나올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 점수면 대충 어느 정도 대학까지 갈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작업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아이의 목표와 그 아이의 현재 사이에 몇 문제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에서 4문제를 더 맞춰야 되고 수학에서 5문제를 맞춰야 되고 탐구에서 2문제, 3문제를 더 맞춰야 되고 영어는 몇 등급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쓰는 거죠. 그리고 그럼 국어에서 4문제를 더 맞히는데 독서에서 3문제를 더 맞히고 문학에서 1문제를 더 맞춘다는 것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한테 지금 문학이 급해요? 독서가 급해요?
문학에 세 문제를 더 맞춰야 되고 독서에서 독서에 세 문제를 더 맞춰야 되고 문학에서 한 문제를 더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독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문학을 다 맞는 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독서 세 문제를 틀리면 계속해도 독서 두 문제를 틀리는데 그치겠지만 문학 한 문제를 더 맞히게 되면 문학은 다 맞는 게 되는 거잖아요. 약점은 단시간에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수능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능 때까지 하기 위해서 뭐가 충실히 갖추어져야 되냐면 내가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완전히 계속 강점이어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막 겨울방학 시작할 때 그런 꿈을 꾸잖아요. 내가 수학이 약한데 수학을 겨울방학 동안 완성하겠어. 3개월 동안 완성될 거면 그동안은 왜 완성이 안 됐게? 그러니까 그거를 수학이 약하니까 내가 하루에 2시간씩 수학을 할 거면 수능 전날까지 수학을 하루에 2시간씩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수학을 하루에 2시간씩 하려면 내가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계속 강점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3학년들이 그러니까 현역이라고 불리는 3학년들이 제일 놓치는 게 뭐냐면 자기의 강점을 관리하지 않는 거랑 균형감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학습에서 균형감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과학원이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단과학원을 다니면 일주일 내내 해야 되는 숙제를 내주죠. 그럼 그 과목은 점수가 좋아지겠지만 다른 과목은 어떻게 해요? 그럼 다른 과목도 들으면 되지 않냐? 그럼 다른 과목도 일주일 내내 해야만 할 수 있는 숙제를 줄 텐데? 그럼 어떤 과목은 분명히 못 하잖아요, 숙제를. 단과 강사를 탓할 것도 아닌 게 단과 강사는 자기 과목만 점수를 올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과목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고3들이 굉장히 균형감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 전설처럼 내려오는 등급 총합의 법칙이라고 매번 1등급 과목은 바뀌나 등급의 총합은 불변하죠. 그게 막 이번 달엔 여기다 쏟아붓고 다음 달엔 저기다 쏟아붓고 그 다음 달엔 저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카드비 돌려막는 거랑 똑같죠. 그게 균형감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은 가서 모든 과목이 가장 안 좋았을 때의 점수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균형감 자체가 전혀 없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게 처음부터 그런 시각을 갖고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당연히 예를 들어서 좀 전에 했던 친구 같은 경우에 문학을 우선 완성하는 게 조금 더 급선무니까 그러면 학원에 가서 너네 문학 강의는 뭐가 있니?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없으시니까 학원에 가셔가지고 강사 좋으냐고 물어보시죠. 그럼 어느 원장이 저희 강사는 좀 별로예요. 이렇게 좋다 그랬지? 어느 과일집 사장이 이 집 사과 맛있냐 그러면 사과 별로 안 좋네요. 옆집에 가보시죠. 뭐 이렇게 누가 그럽니까? 아무도 안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 고3 학부모님들 진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목표와 지금 현재 사이의 거리가 먼 친구들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만 보고 가게 하시지 말고 중간중간을 볼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애들은 그런 걸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5등급인 애가 있는데 자기가 1등급을 받겠다고 해요.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친구 열심히 해가지고 3등급이 됐어요. 그럼 이 친구가 공부를 더 하냐? 관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5등급에 3등급 오는 동안에 되게 힘들었을 거거든요. 근데 3등급에서 1등급까지 또 가야 되잖아. 그러면 그 힘든 걸 또 하기가 싫은 거지. 그러니까 3등급을 받게 되는 것도 그 친구한테서는 되게 중요한 성공의 기준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5등급인 친구가 1등급으로 못 가는 게 아니고 5등급인 친구가 4등급이 되는 것도 잘했다고 해주셔야 되고 4등급인 애가 3등급이 되는 것도 잘했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애들한테는 진짜 중요합니다. 예. 승부는 마지막에 보는 거예요. 모의고사 같은 거 아무것도 못 봐도 괜찮습니다. 예. 모의고사 잘 보고 수능 못 보는 것보다는 모의고사 못 보고 수능 잘 보는 게 훨씬 낫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2학년 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모의고사 볼 때 딴 거 아무것도 점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잤는지 안 잤는지만 점검하시면 돼요. 하나 더 있다면 모의고사를 보고 가채점 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채점 하시고 가채점을 해가지고 몇 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성적표 나오잖아요. 그걸 원점수랑 비교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걸 잘 봤다 못 봤다 얘기는 안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70점일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 성적표에 나온 점수는 64점이다. 그럼 마킹을 2개나 3개를 잘못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 습관을 들이시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100분을, 수학 같은 경우 100분인데 100분을 앉아서 시험을 보는 훈련만 돼 있으면 돼요. 3학년 학부모님들은 모의고사를 볼 때,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그러니까 수능 시험은 딴 거 없어요. 누가 빨리 집중력을 끌어올리고 그 끌어올린 집중력을 누가 오래 유지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험을 집중해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건 1, 2학년 때 연습이 돼야 돼요. 그럼 3학년 때는 그게 기본적으로 자꾸 무슨 생각 하셔야 되냐면 점수 자체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잘 들어보세요. 수학에 공통 과목 있고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네. 근데 공통 과목은 3월부터 전범인데요. 선택 과목은 3월부터 전범위가 아니에요. 근데 그럼 선택 과목 요만큼 범위인데 범위가 요만큼이란 말이에요. 3월에. 심지어 6월도 전범위가 아니에요. 요만큼이에요. 근데 문항수는 똑같이 11문항이 나온단 말이에요. 8문항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범위에서 8문항 내는 거랑 요 범위에서 8문항 내는 거랑 문항이 뭐 해질 겁니까? 달라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좁은 범위에서는 묻지 않아도 되는 걸 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거지로.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틀리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수능에 안 나올 건데.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네. 사회탐구, 과학탐구는 더 웃긴 게 전범위는 전범위인데 우리 애가 전범위가 아니잖아. 아니 전범위로 시험은 나오는데 우리 애가 전범위가 아닌 상태의 시험을 보잖아요. 요만큼밖에 공부를 안 했어. 그러면 점수를 따져야 돼요? 여기 부분을 다 맞았는지를 따져야 돼요? 여기 부분을 다 맞았는지를 따져야 되잖아요. 점수가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시험의 목표 자체를 점수에 두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둬야 되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 마킹하는 무조건 3분이 나오면 무조건 마킹을 한다라고 정하고 그걸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아니면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2번까지만 풀어보고 넘긴다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점수랑 상관없이 그게 됐으면 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산도 마찬가지인데 애들 9시까지 학교 가잖아요. 그쵸? 네. 경기도가 고3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인 게 애들은 9시까지 학교를 가는데, 그래서 계속 9시까지 학교를 갔잖아. 근데 수능은 8시 40분부터 봐. 그러니까 그 훈련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8시 40분에 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매번 시험마다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다. 그러면 한 번은 듣기 하면서 지문을 뒤에 독해를 해보고, 한 번은 듣기 하면서 독해를 안 해보고, 그래서 언제가 더 나한테 적절한지 이런 걸 해보는 거. 한국사를 끝나고 한 번은 자보고, 한 번은 백지를 해보고, 한 번은 멍 때려보고, 그 남은 2과목을 제일 잘 보는 방법이 뭔지를 해결하는 거. 그런 걸 모의고사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의고사 때 안 하니까 수능 가서 하잖아. 수능 가서 실험을 하잖아.
뭐 예를 들어서 국어를 뭐 푸는 순서가 있다. 그럼 푸는 순서를 몇 가지로 정해서 모의고사마다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나한테 가장 적합한지. 한국사 끝나고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한국사는 애들이 생각을 한다고 더 맞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애들이 그래서 최소 10분에서 최대 20분이 남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더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는 뭐 이렇게 뭐 수학이다 뭐 그러면 뭐 100번째 하라면 100번째 쓰면 되잖아. 100개를 시간만 있으면. 근데 한국사는 그런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애들이 쫙쫙쫙쫙 풀고 끝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간에 애들이 어떤 애는 자고 어떤 애는 한국사 그 시험지 빈 종이에다가 다음 과목 개념 쓰고 어떤 애는 구경하고 어떤 애는 멍 때리고 앉아있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네 가지의 방법 중에 뒤에 있는 남아있는 탐구 두 과목을 가장 집중해서 볼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저다. 그러면 저는 못 잘 거고 못 깰까 봐. 백지도 못 할 거예요. 생각이 안 나면 더 불안하니까. 근데 구경하면 또 컨닝한다고 할까봐 또 두려워가지고 멍 때리고 있을 거거든요. 그게 유일한 저의 방법일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마다 그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고3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굉장히 많은 애들이, 고3들이 굉장히 많은 애들이 8시 20분에 첫 번째 멘붕이 오거든요. 실제로. 수능시험장 가면.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8시 40분에 1교시 시작이면 8시 39분까지 책을 봐요, 애들이. 책을 보거나 뭐 끄적끄적 대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8시 40분에 이제 선생님 들어오면 책 다 집어넣고 시험지 받아갖고 시험을 보죠. 그럼 애들이 이제 수능시험 보러 갈 때도 그냥 별 생각 없이 예열지문을 가져가겠다느니 어쩌느니 뭐 이렇게 선배들이 얘기하니까 예열지문을 갖고 간단 말이에요. 예열지문을 갖고 가서 예열을 미리 해놓는 것보다는 직전에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8시 반부터 봐야지 이러고 딱 가는데 8시 20분에 모든 책을 다 내야 돼요. 그럼 8시 20분에 딱 책을 내면서 애들이 생각하겠죠.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국어시험을 보니 제대로 볼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런 걸 모의고사 때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때 그런 목표를 애들이랑 설정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 하다못해 찍는 건 몇 번을 찍겠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시험 끝나고 오면 그 목표를 세웠냐고 물어보고 그 목표를 실천했다고 하면 뭐 잘했다고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거죠. 근데 2학년이 이런 걸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2학년은 그냥 80분 내내 문제를 풀면 돼. 1교시에. 뭐 8시 40분 시작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시험 시작 땡 하고 80분을 푸는데 80분 내내 굉장히 집중만 하고 있으면 된다고요. 그 훈련만 돼도 충분한 거란 말이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40분 풀고 잔단 말이죠. 왜? 그건 별로 중요한 시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특히 뭐 6월이나 9월이나 뭐 이때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겹치면 애들이 거의 뭐 시험 시간을 자는 시간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험 본 거에서 내 100분위 점수가 몇 점인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 2학년 때는 성적은 더더욱 안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보실 필요가 있을 거다. 그리고 이거 다 됐고요. 이것만 잠깐만 보세요. 이게 2026학년도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수능 응시 지정이 폐지가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능 응시 지정이 폐지가 된다는 거는 요겁니다. 자연계열에서 미적기하 과탐 응시를 폐지한다. 즉 통합수능을 보는데 애들이 통합으로 수능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계열은 수학은 미적기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고 탐구는 과탐을 해야만 된다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게 2021학년도 수능까지는 애들의 선택권이 되게 제한적이어서 사탐을 하면 사탐만 2과목을 보고요. 과탐을 하면 과탐만 2과목을 봤어야 됐어요.
근데 이게 2022학년 수능으로 바뀌면서 국어 수학이 이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바뀌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탐구를 사탐 과탐을 통틀어서 두 과목만 하면 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탐 두 개나 과탐 두 개도 있지만 사탐 하나 과탐 하나 하는 애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른바 혼합응시자라 그러는데 혼합응시자가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혼합응시자가 급격하게 늘지 않았던 이유는 굉장히 많은 대학이 우리 학교 자연계로 오려면 과탐을 두 개 해야 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냥 과탐 두 개를 하고 나머지 사탐 두 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되고 과탐 하나랑 사탐 하나를 하는 애들 숫자가 굉장히 적었어요. 실제로 2022, 2023, 2024를 다 통틀어도 3%를 넘기기가 쉽지 않았어요. 전체 탐구 응시자 중에 혼합 응시자가 3% 넘기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작년부터 2025학년도부터 대학들이 뭘 하기 시작을 했냐면 자연계여도 사탐 하나 과탐 하나 해도 우리 학교 자연계 올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폐지를 한 거죠. 2025학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애들의 생각에서는 그러면 과탐보다 사탐이 더 쉽다 하니 사탐을 하나 하고 과탐을 하나 하는 게 여러 가지의 경우에서 더 좋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른바 사탐론이 생겼고 작년에 혼합응시자는 11%가 넘었어요. 자,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것 중에 고대는 수학은 풀었는데 탐구는 풀지 않았었어요. 작년에 2025학년도에. 그러니까 수학은 확통을 해도 되는데 자연계열로 오려면 무조건 과탐을 해야 돼. 이 상황이었던 거예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확통하고 과탐을 하면 올 수 있어. 근데 확통하고 사탐하면 뭐다. 확통하고 사탐 과탐해도 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수시적 측면이 있고 정시적 측면이 있는데 수시적 측면에서는 여기서처럼 과라고 적혀 있던 게 하나가 있잖아요. 여기. 근데 이 과라고 적혀 있던 게 탐이라고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탐으로 최저를 맞춰도 고대 자연계열을 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논술을 잘 봐야죠. 근데 수리 논술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하도 어른들이 수시 하니까 자기 다 수시로 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정시적인 측면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는 표현으로 하면 오늘만 살고 내일을 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사탐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대학들이 대부분 정시에서는 수학이나 탐구에 가산점을 줘요. 그러니까 탐구를 과탐을 하면 가산점을 얼마를 줄게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수시에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정시까지 가게 되면 사탐을 한 게 얘한테 뭐로 올 수 있는 거예요. 불이익으로 올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이런 상위권 대학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대학에서 저걸 다 풀었지만 이걸 다 풀었는데 뭐를 두고 있는 거냐면 가산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게 크다면 클 수 있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건데 어쨌거나 저런 부분에서의 이 변화가, 그러니까 저런 가산점 부분이 있다는 거를 알고 과탐을 선택하는 거하고 모르고, 그러니까 알고 사탐을 선택하는 거하고 모르고 사탐을 선택하는 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애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학부모님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사탐으로 가면 무조건 불리하다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탐으로 가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면 사탐으로 가면 적으면 한 문제, 많으면 세 문제 정도를 더 맞춰야 한다. 무조건. 과탐보다. 그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과탐에서 예를 들어서 자, 물론 이것도 보편화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친구가 생명과학 1을 하는데 유전이 도저히 극복이 안 돼서 2등급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2, 3등급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근데 이 친구가 사탐에서 2등급이나 1등급이 필요하다. 확실한 2등급이나 1등급이 필요하다. 탐구에서. 그래서 이 친구가 사탐으로 넘어가서 2등급과 1등급을 받으면 입시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두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능 최저를 위해서 가는 건데 수능 최저를 맞춘다고 해서 모두가 붙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경쟁률이 10대 1인데 수능 최저를 맞추면 실질 경쟁률, 수능 최저를 맞춘 애들 대상으로 실질 경쟁률을 뽑아봤더니 5대 1이다.
그럼 10대 1에서 5대 1로 줄었으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뭐해진 거예요? 낮아진 거죠. 근데 4명은 떨어지잖아. 5대 1이라는 건 5명 중에 4명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최저를 맞춘다고 다 붙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무조건 수시에서 성공할 거다라고 단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까지 가는 상황을 생각해야 된다는 게 하나고, 첫 번째 맹점이고. 두 번째는 사탐이 아무리 쉽다고 느낀다고 해도 사탐을 아무것도 안 해서 점수가 그냥 나오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사탐도 과탐도 똑같이 상대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3등급이나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친구가 전제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유전이 극복이 안 돼서 거길 돌파를 못하고 있다. 그럼 이 친구가 사탐으로 가면 넋놓고 있겠어요? 공부를 하겠어요? 공부를 하겠죠. 아니 생명과학원을 공부하던 습관이 있던 친구니까 사탐을 가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그 친구가 뭐 2등급이나 1등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그럼 성공하는 거죠. 네. 근데 그건 절반의 성공이잖아. 왜냐하면 왜 절반의 성공이냐면 그 친구가 사탐으로 가서 효과를 보려면 공부 시간이 많이 줄었어야 되고 그 준 시간에 다른 걸 해서 다른 과목의 성적이 향상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과탐을 그 정도를 가기 위해서 10시간이 필요한데 사탐을 그 정도를 가서 5시간만 하면 된다. 그럼 5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럼 그 5시간을 국어나 수학에 투자를 해서 국어나 수학이 그냥 과탐을 할 때보다 점수가 더 뭐해져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되셨어요? 네. 근데 사탐으로 가는 친구들의 최소 60% 정도는 사탐이 쉬우니까 점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서 7시간도 공부를 안 하는, 5시간도 공부를 안 하는 거지. 2시간이나 3시간밖에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7시간이나 6시간을, 네. 애들 잘 아시잖아요. 네. 그런단 말이죠. 네. 고3인데 왜 시간이 남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옮겨간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말을 들어먹지 않더라도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 다음은 지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애가 공부 안 해요.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어떻게 해, 그거를. 그걸 뭐 어떻게 할 거야, 그거를. 근데 그걸 얘기해 주는 것까지는 하셔야 된다. 너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가야 의미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가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걸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건 아이의 몫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크셨잖아. 뭐 엄마 아빠 얘기를 얼마나 잘 들으셨길래. 다들 그렇게 크셨잖아요. 그래도 다 가정 이루고 잘 사시잖아. 우리 애들도 잘 살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얘네 둘 비교해 보시면 얘는 지금 표점이 얘가 더 높잖아요. 표현점 총합이 얘가 더 높고 백분위도 얘네가 더 높아요. 밑에 애가 더 높은데 얘네 둘의 차이는 얘는 지구하고 똑같고 점수도 똑같아요. 근데 생원하고 사문하고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심지어 얘가 이제 사문이 표점이 더 높고 백분위도 더 높죠. 근데 이제 얘가 저 점수를 갖고 동대를 간다고 치면 여기 산업시스템공학과를 가면 밑에 애가 이기는 게 맞아요. 근데 건설환경공학과를 가면 밑에 애가 못 이기고 위에 애가 이긴단 말이에요. 그게 얘네들의 가산점의 차이입니다. 동대는 동일한 자연계열도 가산점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가산점이 없기 때문에 밑에 애가 총점이 더 좋으니까 얘가 이기는 건데 여기는 지금 둘 다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얘는 하나는 받고 하나는 못 받으니까 얘가 지는 거죠. 밑에 애가. 네,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나 해두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런 건데요. 이게 무슨 표냐면은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잘 보시면 국어는 120에서 118을 비교해 보세요. 120, 118을 비교해 보시면 2점 차이가 나죠. 보이세요? 네.
120하고 118이니까 2점, 표준점수 2점 차이가 나잖아요. 2점 차이가 나는데 백분위가 얼마가 차이 나냐면 3이 차이가 나요. 대체로. 그러면 국어에서 2점짜리 하나를 틀리면 백분위 3이 밀리는 건데 탐구에서 2점짜리 하나를 틀리면 백분위 6이 사라지는 거예요. 반면에 수학은 2점짜리, 그러니까 2점 차이가 나는 게 대체로 3점짜리 한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은 4점짜리가 있기 때문에 표준점수가 2점 정도 차이 나면은 대체로 3점짜리 한 문항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120과 118 사이에 3점짜리 한 문항을 틀리는 거잖아요. 그럼 3점짜리 한 문항을 틀리면 백분위가 5 차이 나지 않습니까? 되세요? 네. 근데 탐구는 5점 차이가 난다고 그 3점 차이가, 그러니까 3점짜리 한 문제를 틀리면 표점이 3점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60이라고 58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되세요? 네. 그러니까 60이라고 58이 되면, 예를 들어 생원을 갖고 생각해 보면 87하고 75니까 백분위가 12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국어 수학은 저게 왜 저러냐면 백분위의 모수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백분위는 얼마분의 얼마를 말하는 거냐면은 전체 응시 집단 분의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숫자를 표현해요. 되셨어요? 네, 물론 이제 거기다 동점자를 나누고 뭐 나눠서 더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일단 떠나서 그냥 개념상으로만 하면 전체 응시 집단 분의 이 점수 나보다 아래에 있는 애들의 숫자를 백분위라는 걸로 표현을 하는 거라고. 근데 나보다 아래에 있는 아이가 100명인데 똑같이 100명인데 1000명 중에 100명인 거하고 되세요? 네. 300명 중에 100명인 게 숫자가 다르겠죠. 무슨 말인지 되시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탐구 과목은 국어 수학은 통으로잖아. 40 몇만 명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탐구는 제일 많아 봐야 15만 명, 16만 명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10만 명 안 되는 과목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분모가 확 줄어드니까 이 100명이 가지는 값어치가 굉장히 뭐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만 명에 내 밑으로 4만 8천 명이 있는 거랑 4만 5천 명이 있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44만 명에 4만 5천 명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때 1000명의 값이 다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지금 잘 보시면 표현점수 1점씩 떨어지는데 여기는 3, 3, 3, 여기는 4, 3, 4.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점수 1점당 애들이 3%, 4%씩 있다는 얘기죠. 근데 국어 수학은 끽해봐야 뭐 2% 정도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인원은 많지만 전체 분모 인원도 굉장히 뭐하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탐구가 한 문제가 가지는 가치가 굉장히 큰 겁니다. 심지어 얘와 얘는 틀리는 개수는 똑같을 거예요. 2점짜리를 더 틀리느냐 3점짜리를 더 틀리느냐 차이뿐이죠. 뭔지 되시죠? 그러니까 두 개 틀린 건 똑같은데 2점, 3점을 틀리냐 3점, 3점을 틀리냐의 차이에 몇 퍼센트가 존재하는 거예요. 3%에서 4%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구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탐구가 한 문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더더군다나 애들이 탐구의 학습 우선순위 자체가 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찬가지로 탐구를 두 과목을 볼 건데 그 두 과목 중에 분명히 아이들이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못하는 건 언제까지 할 거니까 수능 전날까지 할 거니까 잘하는 거의 완성도를 더 뭐하는 것이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탐구에 10시간을 투자할 건데 A 과목은 조금 완성도가 떨어지고 B 과목의 완성도가 높다. 그러면 B 과목을 10시간 하라는 뜻이 아니고 보통의 경우 A 과목을 7시간 하고 B 과목을 3시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6시간, 4시간이나 5시간, 5시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꼭 더 많이 안 해도 완성도를 높이는데 시간이 덜 걸릴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균형이에요. 이걸 균형을 맞춘다고 해서 꼭
얘를 더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어 한 시간과 수학 한 시간이 동등한 가치를 갖지 않지 않습니까? 애들 보고 균형 있게 계획을 짜오라 그러면 국어 2시간, 수학 2시간 이렇게 짜온단 말이에요. 국어 2시간하고 수학 2시간이 어떻게 공부 양이 같습니까? 다르지. 그러니까 그 공부 양이 다르죠. 그러니까 국어 1시간에 수학 2시간을 해야 사실은 동일한 양일 수 있고 이 친구가 국어 완성도가 수학 완성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면 국어를 30분만 해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게 없으니까 그냥 막 마구잡이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계속 카드비 돌려막는 게 되는 게 그런 요소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부분 생각을 좀 많이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됐습니다. 이거 다 됐고 여기를 잠깐 요것만 잠깐 보세요. 요 얘기까지만 하면 돼요. 자, 잘 보시면 요 비어 있는 거 있잖아요. 아무 색깔도 안 칠해져 있는 거. 찾으셨어요? 네. 요때 몇 개냐면 하나고요. 요때도 하나죠. 그 요때는 3개, 요때는 4개입니다. 되셨어요? 네. 네, 요게 이제 합법과 작문 기준의 오답률입니다. 네. 근데 언어와 매체를 보면 여기는 하나인데 2학년도에 하나, 2023학년도 없어요. 그쵸? 2014학년도에 4개가 있죠. 그 다음 2025학년도도 3개가 있어요. 되셨나요? 네. 요 아무 색깔 없는 게 문학이에요. 여기 쭉 해서 45문항이 구성이 돼요. 근데 애들이 지금 2024를 기준으로, 2023과 2024를 기준으로 잘 보시면 문학의 개수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답률 10개, 상위 10개를 뽑은 거예요. 근데 오답률 상위 10개를 뽑았는데 2024를 기준으로 문학의 개수가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국어에 갖고 있는 지금 현재의 어려움인데 그게 국어의 어려움이 아니라 수능 전체의 어려움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근데 애들이 국어를 어떻게 푸냐면 1번부터 3번을 풀고요. 그게 독서 일반이어서 좀 쉬워요. 그러니까 독서가 보통 어렵다고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1번부터 3, 그러니까 독서가 4지문이 나오는데 4지문 중에서 1번, 3번이 좀 쉬워요. 그래서 1번, 3번 풀고 선택 갔다가 문학 갔다가 시간을 남겨가지고 남아있는 3지문을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나름대로는 일단 풀 수 있는 걸 최대한 빨리 뭐 한 다음에 풀어서 정답률 높인 다음에 어려운 독서를 그 다음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1번부터 3번 풀고 선택 갔다가 문학 갔다가 독서로 온단 말이죠. 되셨어요?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2024학년도부터 문학이 오답률이 높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걸 이제 뭐 현상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문학의 난이도가 올라갔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물론 뭐 그 원인 중에는 뭐 아이들이 문학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현상적으로는 문학의 난이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애들이 1번, 3번 풀고 선택 갔다가 문학에서 시간을 뭐 하는 거예요? 많이 쓰는 거죠. 네, 많이 쓰고 독서로 와서 독서에서 한 지문이나 2지문 풀고 나면 종이 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지금 잘 보시면 최고 오답률이 다 여기는 지금 이 2024학년도는 최고 오답률이 문학이죠. 합법과 언어와 매체는 그럼 합법과 작문으로 가면은 4개가 전부 다 최고 오답률이 전부 다 4개 다 뭡니까? 독서예요. 독서인데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보다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에 최고 오답률의 오답률이 낮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실까? 저거는 독서가 뭐 하다는 얘기예요. 쉽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문학이 어려워진 거라고 했으니까 저걸 똑같이 하면 독서가 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뭔 얘기인지 되시죠? 네, 심지어 여기 문학 최고 오답률은 62%잖아요. 독서 최고 오답률은 2024학년도 엄매 기준으로는 이건 문학이니까
독서 중에 제일 어려웠던 건 62%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이 4개의 수능 중에서 독서가 제일 뭐 했던 겁니까? 쉬웠던 거잖아요. 근데 쉬운 독서를 애들이 뭐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2022학년도도 되게 어렵다고 국어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국어를 어렵다는 근거는 이건데 여기 지금 최고점 보시면 여기는 149고 여기는 134고 여기는 155, 여기는 139니까 최고점이 높을수록 뭐 하다고 하니까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 2024학년도가 제일 뭐 했던 거예요? 제일 어려웠던 거잖아요. 2024학년도 제일 어려웠지만 독서는 제일 뭐 한 거예요? 제일 쉬운 거잖아요, 독서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134니까 제일 시험이 뭐 했던 거예요? 쉬웠던 거예요. 근데 독서 오답률은 제일 높아요. 최고 오답률은 2023학년도가 제일 높잖아요, 지금. 엄매도 85%고 화작도 86%잖아요. 지금 제일 높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갖고 있는 의미, 함의에 대해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2학년도 애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시간을 줘도 못해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독서 풀고, 1번, 3번 풀고 선택 갔다가 문학 갔다가 독서를 왔는데 독서 한 지문까지는 했는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읽다가 종이 치는 거야. 응. 근데 2024학년도는 애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 시간만 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번, 3번 갔다가 선택 왔다가 문학 왔다가 독서를 잘 풀고 있는데 종이 쳐. 그래서 두 지문을 날리는 거지. 2022학년도는 풀어도 안 풀려서 두 지문을 날리고. 그러니까 140 후반이나 150이 나오려면은 굉장히 많은 애들이 두 지문 이상을 날려야 돼요. 표현 점수가 그렇게 나오려면. 근데 그 두 지문을 날린 이유가 서로 뭐 하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의 수능은 타임어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시간 관리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 어려운 문제를 잘 푸는 데 있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라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한 번에 정확하게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6월 달까지 3학년들 기준으로 6월 달까지 애들이 해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내가 한 번에 정확하게 풀 수 있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한 번에 정확하게 푸느냐. 이게 단지 국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탐구와 수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한 번에 풀고 넘어가서 시간을 줄이면 문제가 예전처럼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어렵지 않은 문제를 시간을 들여서 뭐 할 수 있다. 풀 수 있다. 그럼 점수를 낼 수 있다는 거죠. 뭔 얘기인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2023학년도 수능이 대표적인데 2023학년도 수능은 표현 점수가 되게 낮았지만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이해하실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표현 점수 크기를 결정하는 건 5등급이거든요. 표현 점수 크기를 결정하는 건 5등급이에요. 5등급이 해요. 걔들은 지네가 뭐 하는지 모르지만 한국의 수능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표현 점수 최고점은 원점수 평균과 반비례해요. 원점수 평균이 떨어지면 표현 점수 최고점이 커지는 거고 원점수 평균이 올라가면 표현 점수 최고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학년도 수능은 킬러는 되게 어려웠지만 5등급 풀기에는 어렵지 않은 수능이었던 거죠. 네. 근데 국어는 그런 게 되게 큰 게 국어는 5등급이 다 덤벼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들쑥날쑥해요. 이게 들쑥날쑥하잖아, 국어가. 이거 지금 보세요. 이거 들쑥날쑥하잖아요. 149, 134, 150, 139. 그러니까 이때는 5등급이 다 덤비고 이때는 5등급이 다 두 지문 이상을 뭐 한 거예요. 다 날린 거예요. 수학 5등급은 난이도 영향을 안 받아요. 난이도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뭔 짓을 해도 그냥 저 모양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수학은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걔들이 영향을 안 받으니까 앞에서 뭘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앞에 애들을 나누는 게 필요한데 4점짜리만 어렵게 계속 내다 보면 애들이 뭉태기로 존재할 거 아닙니까? 96, 92, 88 이런 식으로 뭉태기로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요게 아이고 잠깐만요. 여기를 보면 요게 주관식이고요. 요게 선택이에요. 이렇게 노란 글자로 되는 요게 선택이고 요게 주관식이에요. 그리고 오늘 포인트로 둘 요건데 요거 짙게 음영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3점짜리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3점짜리 문제인데 지금 보시면 2, 4학년도를 기준으로 3점짜리 문제가 굉장히 위쪽에 존재하거나 개수가 증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수학 점수가 짝수가 아니라 홀수로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92, 96, 92, 88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97도 생기고 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수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3점, 그러면 애들이 줄을 어떻게 써야 돼요? 그동안 뭉태기로 존재하다가 차곡차곡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애들이 생각하는 저 3점짜리 문제를 조금 더 난이도 있게 내기 시작하다 보면 공부가 확실하게 돼 있지 않은 친구들은 거기서 덜컹덜컹 하면서 끝까지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덜컹 하면서 넘어가서 끝까지 가는 놈 있고 끝까지 못 가고 한 문제 남기는 놈 있고 두 문제 남기는 놈 있고 세 문제 남기는 놈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들이 줄을 굉장히 뭐 하게 되는 거니까. 잘 쓰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하는 쉽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가장 빠르고 그러니까 한 번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빠를 필요는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애들이 느린 건 뭐 때문에 느린 거냐면은 여러 번 해서 느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정확하게 풀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에 정확하게. 그래서 지금의 수능은 한 번에 정확하게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다라는 거. 그래서 적어도 6월, 길면 9월까지 가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6월이나 9월까지 애들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얼만큼 한 번에 정확하게 푸느냐의 모든 학습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 그 부분 생각을 많이 하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3학년 학부모님들은 꼭 올해 3월달 모의고사 볼 때, 학평 볼 때, 어떤 목표를 아이랑 나누실 건지에 대해서 좀 미리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2학년 학부모님들께서는, 일단은 5월달을 잘 기억하시고 5월에 모집료가, 전형계획안 나오는 거, 5월에 전형계획안 나오는 거를 좀 중점적으로 잘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왜 네이버에 밴드라는 어플 있죠. 그 밴드 어플에 보면은 이투스라고 치시면은 그 밴드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 밴드가 하나 나오는데 거기 오셔가지고 다른 학부모님들과 불안을 공유하시면 됩니다. 그 밴드의 목적은 불안을 공유하는 데 있으니까 우리 애 너무 공부 안 해요라고 글 달라고 딱 올라왔는데 보면 거기에 공부 안 해요라는 것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애만 이상한 게 아니구나.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제가 매주 금요일 날 밤에 9시에 거기서 라이브를 합니다. 수많은 예능과 싸워가며 하고 있어요. 그거만 보셔도 익숙해지시는 게 여러 가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들어와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